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휴식 시간을 포함해서 모두 9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네, 검찰과 변호인 측 사이에 격렬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저녁 7시 한 10분을 넘기면서 끝이 났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모두 한 8시간 42분이 걸렸던데요. 일반적인 신문과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13가지나 되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그쪽에 제가 알기로 아마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재용 부회장 때도 한 7시간 반 정도. 예. 근데 그 기록을 1시간 이상 깬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영장실질심사 처음 보는 게 점심 식사 시간을 주는 걸 처음 봤어요. 예. 보통 이게 한 20분 정도 짧은 그 휴식 시간을 줍니다. 화장실도 가야 되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아마 이게 미리부터 상당히 오래 걸릴 걸로 생각하고 1시간 정도 이게 점심 식사 시간까지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점심시간 네. 1시간에 또 휴게 시간을 2차례를 가졌더군요. 예, 보통 이게 그 정도 두세 시간마다 좀 예. 잠깐씩은 쉬는 시간을 줍니다. 네, 예. 오늘 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신문이 열렸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강 부장판사의 질문에 답을 했다고요. 그쪽에 이 영장실질심사의 그 정식 명칭은요. 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입니다. 따라서 이 피의자가 박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주된 절차는 영장 담당 판사가 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쭉 신문하는 이게 주된 절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검사나 변호인이 하는 거는 단순한 어떤 의견 진술 이것만 하는 거지. 네. 주로 이게 그거는 보조적인 절차입니다. 끝에 하는. 영장 심사의 첫 순서가 인정신문이라고 하죠. 예. 이름과 나이, 또 직업, 주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절차인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이게 그 모든 절차는 이게 다 공식 절차에 따라야 되고요. 예. 아마 이게 직업은 보통은 이제 그 전 직업을 적는 경우도 있고 네. 전직 대통령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게 현재는 무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무직으로 보통 현 직업을 적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 이게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직업을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신문이 끝나고 현재 서울지검 10층 조사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게 박 전 대통령 측이 원해서 한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저는 제가 알기로 이게 관행입니다. 관행. 관행이요? 저도 이게 얼마 전에 강만수 장관도 제가 변호를 했지만 검사실에 대기했고요. 예. 전부 이게 예를 들어 이게 특검에서 했던 이재용 뭐 삼성이나 특검은 전부 이게 서울구치소로 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특검은 수용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부 이게 서울구치소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법에는 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서울구치소, 네. 그다음에 경찰서 유치장, 그리고 이제 우리 검찰청에 있는 유치시설. 근데 오늘 아마 판사님이 적었기로는 서울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예. 유치시설이 원래 있던 거는 구치감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구치감은 이제 건물 뒤에 별관으로 조그맣게 있는데 일반적인 피의자들은 대부분 거기에서 대기를 하죠. 거기 대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예. 일반 거기는 뭐냐면 이게 우리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예. 조사받으러 올 때 예. 수사받을 때 이제 임시로 대기하는 건데 시설이 상당히 넓고 열악하고요. 예. 보통 일반인들은 서초경찰서 바로 길 건너 있죠. 예.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기다리고요. 예. 그다음에 좀 뭐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이런 유명한 특수부에서 하는 사건들은 검사실에서 기다리는 게 관행이고. 네. 그래서 이게 저는 뭐 크게 특혜나 예우라기보다는 이게 기존 관행에 따라 아마 이게 10층 조사실 있잖아요. 네. 저번 조사받은데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영장 실질 심사는 끝났고요. 국민의 최대 관심은 언제쯤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가 기각이냐 구속이냐 결론을 내리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발부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무려 19시간 6분이 걸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튿날 새벽 5시 35분에 발부가 됐는데요. 네. 이번에도 좀 상당한 많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죠. 이게 신문 시간이 그때보다 1시간 이상 늘어났잖아요. 예. 따라서 예. 이게 검토하는 시간도 제가 보기에는 1시간 정도 한다면 그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이게 신문이 종료될 때요. 네. 보통 이게 판사님은 확신이 여기 있습니다. 확신이 안 쓰면 이게 계속 신문을 하거든요. 예. 뭔가 이게 내심 결론은 내려져 있는데 좀 더 이게 혹시 뭐 꼼꼼하게 빠뜨는 게 없냐, 좀 더 예. 이게 검토하는 이런 이제 지금 시간이라고 봐야 저희가 되겠죠. 화면에 그래픽에 나오는데요. 영장 심사 뒤 결론까지 최순실 씨가 7시간이 걸렸고요.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17시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17시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9시간이 걸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최순실 씨는 혐의가 엄청나게 무거운데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예. 그렇죠. 이게 살인죄 같은 건 10분이면 끝나죠. 예. 고민할 게 없잖아요. 저는 이게 최순실은 고민할 게 없으니까 예. 7시간이 빨리 끝난 거고요. 그다음에 이 블랙리스트는 상당히 법리적으로 좀 다툼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작성만 가지고도 직권 남용이 되느냐, 예. 아니면 이게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느냐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17시간 걸린 거고요. 네. 저는 이게 이재용 부회장은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뇌물 중에서 이거는 우리 사법 100년 사상 최초의 사건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공익재단을 통해서 뇌물 받은 사건이 제가 알기로 최초입니다. 예. 옛날에 일회자단 때는 뇌물이 아니고 강요점 했거든요.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가족이 아닌데 즉 제3자인데도 경제적 공동체로 봐서 단순 뇌물로 이게 보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최초예요. 네. 따라서 이게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그 부분이 아주 이게 고민하다 보니까 19시간 걸린 거고요. 네. 근데 저는 의외로 또 작게 걸릴 수도 있는 게 아주 이게 중요한 부분 이재용 부회장 사건 때 이미 이게 선례로 결론이 내려진 게 있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과연 이게 이재용 부회장보다 더 걸릴지 덜 걸릴지는 이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때 네. 이미 많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자료가. 예, 그렇군요. 네, 앞으로 이제 강부영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그 가는 길도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영장이 발부되면 당연히 뭐 그런 이제 서울구치소. 왜냐하면 다른데 아무리 공범자가 있다 하더라도 다 이게 분리 수용되고 변호인 접견도 다 분리되기 때문에 아마 서울구치소로 가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이제 삼성동 자택으로 가는데 네. 저번 이게 이재용 부회장하고 차이가요. 이재용 부회장은 이게 영장이 기각된데 또 조사해가지고 재청구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발부됐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기각되면 검찰도 네. 불구속 기소를 할 것 같고 이걸 다시 소환해 조사해가 영장 청구하면 그건 이게 좀 지나치지 않냐 이런 여론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 이번이 아마 최종적인 결정이 아닌가 법원에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구속이 만약에 네. 구속이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예. 또 구속이 된다면 입감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이게 그 경호 경비는요 영장이 집행되는 순간부터 예. 정지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예. 오늘 그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경호 경비는 끝난 거고요. 네. 따라서 이게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경호 이제 경비가 신병은 법무부로 사실상 넘어가는 거죠. 검찰 법무부로. 끝난 겁니까? 그렇죠. 이게 대통령 경호실은 네. 법원 출석까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검찰 청사로 향하는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의전 차량에 타지 않고요. 검찰청이 제공한 차량을 그렇죠. 탔더군요. 그렇죠. 이게 영장이 집행되면 경호 경비는 끝난다고 그 법에 경호법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 그는 이제 그 법무부 즉 검찰에서 이제 그 책임질 문제고요. 네. 그리고 이게 교도소에 서울구치소 입감이 되면 그 당연히 경호 경비는 끝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그러면 교도소에서 책임질 부분이기 실질적으로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경호실의 경호 의무는 이미 끝난 거군요. 그렇죠. 이게 그 검찰에서 지금 경호는 이게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네,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속이 되면 곧바로 구치소로 입감이 되는데요. 구치소로 입감이 되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되나요? 그는 이게 아무 입감 절차는요 전에게 특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는 이게 그 원칙에 따라서 모든 신체 검사든 예. 모든 이게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통 당연히 유명한 원래 이게 독방을 당연히 주게 되죠. 근데 이 독방이라는 게 특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 보통 여러 명을 한 방에 둘 수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을 장차관을 그런 게 왜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 해가 위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독방에 있으면 오히려 CCTV를 통해서 감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최순실 독방이 있지만 더 불편해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과거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별도의 방을 만들어서 수감을 했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안양교도소에 별도의 방을 만들어서 수감을 했더군요. 과거의 전례대로 본다면 서울구치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준비하기 위한 뭐 별도의 방을 좀 만들어 저는 이게 놨겠죠. 전혀 별도의 방을 안 만들 걸로 보고요. 예. 저희가 이게 법무부 저도 좀 알아보니까 당연히 지금 독방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네. 있기 때문에 기존 방 저는 원칙대로 가지 뭐 새로 이게 교정 시설 만든다든지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만약에 그렇군요. 이제 구속이 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신상에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올 텐데 가장 큰 변화가 오는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뭐 지금 이게 어차피 파면당한 대통령은요, 전부 이게 경호 경비 외에는 아무런 예우나 혜택이 없어요. 유일하게 받는 게 경호 경비잖아요. 예. 근데 그게 입감이 돼버리면 경호 경비까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자인하고 똑같고요. 따라서 이게 교도소에 이제 수칙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올림머리를 한다든지 뭐 사소한 거지만 또 이게 그 자해를 가할 수 있는 뭐 안경, 예. 금속 안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일반인하고 똑같은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박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 출발하는 과정에서요. 큰 트렁크 2개가 실려 나가는 게 목격이 됐거든요.
그 트렁크에 과연 뭐가 실려 있었는지 이게 또 관심이 가던데 혹시 알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저도 이 컨테이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저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아마 이게 그 뭐 증거 수사 기록 같은 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게 그 만약의 경우도 대비해야 되니까 네. 어떻게 입감을 또 그것도 대비는 해둬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예. 뭐 다시 영장 심사 과정으로 좀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검찰 수사를 받을 때는 대통령님으로 호칭을 받았는데 심사에서는 신문에서는 아무래도 피의자라고 명칭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저는 검사라고요. 법원은 하늘과 땅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형사 재판에서는 검찰하고 변호인은 대등한 관계예요. 네. 따라서 이게 뭐 조서에는 피의자라고 남기겠지만 호칭상 그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예. 따라서 이게 대통령님 이래 불러주 있지만 이게 정말 그 판사는 아무리 나이 어린 판사도 정말 이게 국가의 사법부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철저하게 원칙 따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저는 이게 법원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 외에 다른 용어를 부르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재판 네. 갈 때도 어린 판사인데 깍다리 90도로 인사를 하고 그러게 그 판사 개인이 아니고 어떤 사법부를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호칭도 피의자 원칙대로 부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럼 이게 그냥 예. 원칙에 따른 거다라고 봐야 그쪽에 되는 어떤 거죠?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게 사법부 재판은 정말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검찰 행정부 수사하는 과정 이거는 전혀 그 차원이 틀린 문제예요. 네. 오늘 영장 심사 과정 비공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자세한 내용은 현재 알려지지 않고는 있지만요.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 그리고 그 재판관 판사 네. 사이에 상당히 좀 뜨거운 그 논란과 또 토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저는 이게 딱 한 가지 경우, 예를 들어 박 전 대통령이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네. 뭐냐면 이게 이재용 부회장 그 재판할 때 있잖아요. 실질심사할 때요. 예. 그때 못 냈던 새로운 증거, 그 이후에 새로운 탄핵 증거를 내 가지고 기존에 어떤 검찰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게 검찰의 주장을 깨트리는 걸 탄핵 증거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재용 부회장하고 형평성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 줬는데 구속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이재용 부회장 케이스하고는 틀리다. 왜냐하면 이게 이재용 부회장은 자료를 못 냈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새로운 증거를 낸다.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때는 이게 경제적 공동체를 갖다가 인정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예를 들어 뭐 집값을 갖다가 우리가 도움을 안 받았다든지 또는 이게 그 옷값은 정상적으로 지불했다든지 이런 뭔가 어떤 새로운 자료를 내 가지고 탄핵 정보로 내서 검찰의 주장을 깨뜨릴 수 있느냐? 네. 그러면 이게 기각되겠죠. 그게 아니면 기존의 형평성 때문에 발부될 수밖에 없다. 그게 그 핵심 쟁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서정욱 변호사께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상당히 좀 개인적인 그 친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 영장 심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중점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은 그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계속 물어봤죠. 이재용 부회장 뇌물 준 사람은 1,000억을 주던 1조를 주던 5년 이하예요. 그런데 네. 뇌물 준 사람은 구속이 돼 있는데 뇌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속 안 될 수 있냐? 형평성이 중요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이야기를 제가 물어보면 이제 그분들에게 이재용 부회장 때는 방어를 못한 예를 들어 이게 뭐 선의로 재단을 만들었다든지 또는 이게 경제적 공동체 이런 방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 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못 낸 이걸 이게 이번에 많이 내기 때문에 그건 달리 봐야 된다. 네. 이렇게 그 변호인들은 주장을 많이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핵심적인 증거 이 자리에서 좀 공개해 줄 수 있나요? 자세한 거는 이게 저도 자세한 거는 모르기 예. 때문에 뭐 공개하기는 그런데 아까 이런 거죠. 경제적 공동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예. 최순실과의 어떤 40년 관계 이게 과연 한 지갑을 쓰느냐, 예. 아니면 옷 같은 거 3억 8천 뭐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런 걸 이게 제대로 지급했느냐, 또 이게 집을 살 때 최순실 어머니가 다 사줬느냐, 네. 아니면 이게 지급했느냐, 아마 이런 새로운 증거를 많이 내 가지고 저는 제3자지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방어에 주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네, 그렇다면 예. 뭐 직권남용 부분도 또 이야기 아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요구할 때 강요가 있었다, 직권남용을 해서 강요를 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장을 했나요? 물론 이 대통령 측에서는 강요도 인정 안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강요는 인정돼도 그것까지 구속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강요나 직권남용은 5년 이하의 비교적 가벼운 죄이기 때문에 굳이 구속 수사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왜냐하면 그 지위하고 어떤 범죄 비례해요. 네. 예를 들어 이게 뭐 블랙리스트로 장관을 구속할 수 있지만 블랙리스트로 대통령까지 구속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차원이에요. 따라서 이 대통령은 그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뇌물죄가 인정돼야만 영장이 발부되고 그냥 뇌물이 아니고 기존의 검찰 주장처럼 강요죄다. 또는 이게 직권남용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굳이 구속의 필요성까지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오전에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서 법원에
가기까지 또 법원에 도착해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표정이 상당히 좀 굳어 있었죠. 네. 지난번 검찰 소환 때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검찰하고 이게 그 헌재하고는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이게 박 대통령 헌재는 제가 보기에 100% 기억될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좀 여유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검찰 조사받으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100%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따라서 이게 출석 때도 좀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정말 이게 배수진 마지막까지 왔잖아요. 따라서 이게 오늘은 뭐 이제는 이제 여러 상황을 들을 테니까 상당히 그 표정도 굳어 있고 아마 그래서 이게 포토라인에서 아무런 말씀도 없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여기에 대해서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다른 변화된 입장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건 보세요? 아니고요. 저는 이게 방송 때마다 아무 말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한 게요. 네. 이게 포토라인 검찰에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법원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독입니다. 법원에서는 이게 정말 침묵이 금이고 웅변은 어떤 웅변을 아무 말씀해도 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게 저는 뭐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는 당연하고 그게 보통 관행형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 오늘 법원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요. 남동생 박지만 이지 회장 부부가 삼성동 자택을 찾았죠.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도 동생들과도 인연을 끊고 살아왔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는데요. 오늘 박지만 회장이 방문한 이유를 두고 좀 설왕설래합니다. 저는 이게 그 박지만 회장하고요, 박건영 씨는 전혀 달리 봐야 된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박지만 씨는 제가 보기에 그 대통령이 물론 청와대 4년 동안 두 동생을 다 안 불렀지만 예. 박지만 씨는 제가 보기에 사랑해서 안 만난 거고 박건영 씨는 미워서 안 만난 거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박건영 씨는 유경재단이나 신동욱 총재 문제로 정말 이게 감정이 골이 깊어서 안 만난 거고요. 근데 박지만 제가 회장 청와대 안 부른 거는 오히려 이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친인척 비리나 이 대만 안 되기 때문에 보호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서양희 변호사나 조카를 상당히 박 전 대통령이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서 오늘 박지만 그 부부만 만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박지만 그 회장 부부가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퇴거해서 삼성도 자택으로 온 날도 방문하지 않았고요. 이제 오늘 아침에서야 방문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신변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을 예감한 그 행동이지 않겠느냐라는 그 추측들이 많더군요. 그쪽이 그 박지만 부회장이 언론을 통해서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누나가 자존심도 세고 먼저 이 부르기 전까지는 가지 말자 뭐 이렇게 했는데 아마 오늘은 제가 보기에 불러서 간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윤상현 의원하고 상의해서 정말 이게 오늘이 운명적인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방문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박지만 회장 또 서양희 변호사 삼성동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한 다음에 현충원 모역을 찾아서 참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게 그 당연한 절차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네. 이게 그 아버님 당연히 그 누님이 이렇게 큰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온쯤에 아버님 묘소도 가는 게 또 이게 국민 여론에도 상당히 어떤 보수 여론도 좀 어느 정도는 결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그 당연한 그 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삼성도 자택에요. 그 친박계 의원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될 때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상당수 의원들이 모였어요. 그쪽에 그 아마 제가 보기에 검찰 소환될 때도 윤상현이라고 몇 분 네. 왔는데 뒤에 네. 100m 밖에서 지켜봤고요. 오늘 아마 이게 7분, 8분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이유를요. 인간적인 도리를 내셨는데 인간적인 도리는 두 번째 이유고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박 대통령과 친박은 정치적인 운명 공동체예요. 따라서 이게 그 아마 그게 가장 주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아무래도 친박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자택을 좀 찾았을 때 그걸 가지고 또 비판하는 소리도 있지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 때문에 참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보기에 그 박 대통령의 내심은요. 네. 참 세상 인심이 어떻게 이게 7, 8명밖에 안 왔나. 원래는 이게 친박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잖아요. 실제 친박 물론 탄원은 82명 했어요. 예. 불구속 탄원은. 근데 그 물론 겉으로는 오지 마라 이랬지만 오히려 이게 정말 그 염량세태처럼 이게 그 잘 나갈 때하고 또 못 나갈 때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그런 걸 좀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사실은 뭐 나 때문에 미안하다라는 말의 앞부분에 다른 말이 좀 있었죠. 이렇게 나오시게 해서 나 때문에 미안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인지 아니면 의례적인 인사말 정도로 해석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게 이게 또좀 정치적으로 말들이 아까처럼 있더군요. 복선이 약간 깔려 있다고 보는 게요. 네. 어차피 이게 박 대통령이 뭐 영장이 발부되든 안 보든 저는 이게 정치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탄핵당하고 검찰 수사를 받는 게 정치적인 약간 이게 탄압으로 보기 때문에 정치적 부활을 끝까지 이게 추구할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친박계 의원들에게는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왜 국민들에게는 진정으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라는 또 지적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대국민 사과 메시지가 계속 나올 때마다 예. 우리에게 역효과가 일어났잖아요. 예. 정말 이게 사과라는 게 어떤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이게 재발 방지나 어떤 책임을 지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국민에 대해서는 아직 정말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던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의원 82명이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 서명을 해서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을 했습니다.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보세요? 보기에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에 보면 판사는요 오로지 이게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게 돼 있고요. 근데 이 양심이란 게 뭐냐면 개인적인 소신, 정치 성향 양심이 아니에요. 이 양심이라는 게 이게 법관으로서 어떤 직업적인 양심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뭐 정치적인 고려나 또 이게 여론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판단할 걸로 믿고 있고요. 또 이게 그렇게 강직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보통 영장을 담당하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뭐 탄원을 내는 거는 자유지만 그게 저는 이게 영장 발부에 어떤 영향을 준다 그렇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영장 심사 진행 과정에서 그 판사가 질문하는 내용을 대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답변을 했고요. 그 과정이 끝난 뒤에 검찰과 변호인 측이 마지막 부분에 의견 진술 기회를 가졌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그때 양측이 첨예하게 붙었던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무래도 뇌물죄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그 두 개로 나눠봐야 돼요. 예를 들어 이 구속 요건이 범죄가 소명돼야 돼요. 예. 근데 네. 범죄가 아주 가벼운 뭐 5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건 안 되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가 소명돼야 된다. 보통 이렇게 말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구속의 필요성은 도주 의뢰하고 증거인멸하고 주거 부정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두 개를 나눠서 주할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범죄 소명 부분은 아마 이게 판사님이 직접 박 전 대통령한테 물어요. 공소사실 하나하나별로 지금 13개 아닙니까? 네. 하나하나별로 이게 어떻냐 저떻냐 이게 사실관계를 묻는 거 이게 아마 박 전 대통령의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그 검사하고 변호인은 주로 그런 부분보다는 주로 이 구속의 필요성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게 도주 우려가 있느냐, 또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검찰은 당연히 딸 거고 변호인은 그게 없다. 아마 그 부분이 의견 진술이죠. 그러니까 신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피해자에 대해서만 하는 게 신문이고 검사하고 이게 변호인은 의견만 주로 이 구속의 필요성과 관련한 법리적인 의견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쭉 공방을 벌인 걸로 그게 또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예.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없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기 때문에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사안 자체가 대통령이 파면을 당할 정도의 중대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미 다른 많은 공범들이 대부분 구속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신이 구속돼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론은 핵심적인 반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쪽에 그 도주 우려 같은 거는요. 아마 제가 보기에 이재용 부회장도 도주 우려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검사 주장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게 범죄 혐의가 상당히 중요하면 아무리 상식적으로 도망 안 갈 것 같아도 도주 우려라고 보통 표시하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이 도망간다고 누가 생각합니까? 그렇지만 이게 도주 우려로 발부됐어요. 근데 저는 이번 박 전 대통령은 도주는 좀 쟁점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검찰에서 영장 청구할 때 기자회견에 있잖아요. 이때 도주 우려는 언급을 안 했어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오늘의 핵심은 증거인멸인데 아마 이게 박 전 대통령은 우리에게 역으로 검찰에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그럼 이게 굳이 더 증거인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또 이게 공범자들이 다 구속돼 있다면 형평성보다는 다 구속됐으니까 오히려 말을 맞출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을 위주로 제가 방어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또 이게 검찰에서는 나머지 기업들 있잖아요. 지금 이게 삼성 뇌물만 지금 기소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롯데든 SK든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입을 맞춰서 추가 수사에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이런 걸 상당히 강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변호인 측의 그런 반론이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한 그 가능성을 조금 이렇게 낮춰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럼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소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참 이게 그 어차피 대통령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게 형소법의 원칙이 몇 개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무죄 추정 원칙이나 불구속사 원칙도 있지만 예. 그거보다 이게 더 우위에 있는 게 형평성의 원칙이에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네. 그럼 이게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유죄 추정 원칙, 어떤 사람은 무죄 추정 원칙이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면 그게 아마 검찰의 가장 핵심 논리고요. 네. 아마 이게 그 제가 보기에 변호인 측에서도 가장 곤혹스러운 검찰의 논리가 형평성의 원칙인데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내세운 거는 역시 이게 그 법리보다는 어떤 국가의 품격 또는 이게 탄핵이 이중 처벌 아마 이런 인간적인 호소 논리는 이게 물론 증거인멸로 따지지만 이런 인간적인 호소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과 좀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요. 많이 자주 연락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영장 실질 심사 마치고 그 분위기 어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뭐 자세한 걸 이게 좀 밝히기는 그렇긴 한데요. 제가 보기 보통 통상적으로 저도 실질 심사를 많이 해봤거든요. 네. 보통 이게 해보면 놓보면 대충 감이 와요. 근데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늘 주장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면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헌재 변호인단이 다 지금 맡고 있잖아요. 예. 이런 이제 변호인단도 제가 보기에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처음부터 이게 만나보면 전혀 죄가 없는 걸로. 왜냐하면 이게 10원 하나 받은 게 없는데 이런 게 무슨 죄가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조금 이게 만족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영장 실질 심사 시간이 최장입니다. 이것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시간 아까 말한 것처럼 혐의가 예를 들어 이재용 부회장은 5개지만 실제는 뇌물 공여 하나입니다. 행위는. 근데 이번에는 15개인데 그걸 하나하나 물어봐야 돼요. 네. 아무리 왜냐하면 공무상 비밀누설 정호성 비서관이 2년 이하라도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5개 하나하나 물어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린 거죠. 예. 최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회고록을 네. 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11.6 사건 직후에 최태민 씨를 전방부대에 네. 격리하기도 했다. 최태민 씨가 박 전 대통령을 배경으로 물의를 빚었기 때문에 이렇게 격리 조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최 씨의 행적을 캐다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에 손상을 입힐 만한 일들이 있어서 우려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저도 이게 봤는데요. 자서전 그 내용을. 예. 저는 이게 겉과 속이 다르다 봐요. 예를 들어 이게 전두환 자서전을 보면 겉으로 있잖아요. 명분은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히려 최태민 후원자를 제거해서 우리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전두환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도와달라 했을 때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자질을 보니까 대통령 좀 자질이 안 되는 것다. 따라서 이게 실패한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까지 더럽힌다 이런 걸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전두환 대통령도 자질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회고록에서 200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의원이었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대권 도전 의지를 보였고 좀 도와달라 도움을 요청했는데 능력이 안 돼 보여서 무리한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절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금방 말한 것처럼 그 말이요. 네. 지금 보면 이게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성견지명이 있는 말이죠. 그럼 이게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됩니까? 우리 이게 전두환 대통령의 제명은요. 내란 목적 살인죄, 그다음에 군형법상 반란 수괴입니다. 이거는 이게 법에 보면 사형에 처한다. 딱 하나의 죄밖에 없어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1심에 사형받아 2심에 무기징역 됐거든요. 네. 근데 그때 유명한 게 자서전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유명한 게 항장불살,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 이 말이 이게 전두환 대통령이 6.29 선언, 자서전에 딱 유일하게 전 진실로 보는데 6.29 선언은 노태우 대통령이 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전두환 대통령이 한 거다. 따라서 이게 전두환 대통령이 6.29를 수용했기 때문에 국민한테 항복을 했다. 네. 따라서 이게 한 계급 가면서 무기징역이다. 이게 판결문이에요. 따라서 이게 자서전 중에 그 부분은 좀 진실로 보입니다. 예. 6.29 선언 부분.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이 시점에 이렇게 회고록을 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오비라고는 안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회고록은 제가 알기로 오래전부터 준비해놨는데 아마 이게 탄핵이 없고 정상적인 대선이 됐으면 제가 보기에 정상적인 대선 시점 있잖아요. 네. 12월 달이나 이런 타이밍을 맞추려다가 우리 이게 탄핵이 되면서 조기 대선이 됐잖아요. 따라서 이게 준비된 어차피 자서전이니까 조기 대선 국면에서 아마 이걸 낸 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게요. 부인 이순자 씨가 자신들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억울한 희생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자서전이라는 거는 본인이 쓰는 거니까. 근데 그게 전 국민의 상식에 비추어 말이 됩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제명이요. 내란 목적 살인죄예요. 내란 목적 살인. 그리고 12.12 사태는 군형법상 반란 수괴입니다. 근데 그게 판결도 이미 확정됐는데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희생자들한테 다시 한번 이게 상처를 주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